안녕하세요. 고요함의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아주 깊고 느린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지나간 하루의 모든 생각들을 흘려보내세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경험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가진 지도의 경계를 넘어 심지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뛰어넘는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인 시간의 화살이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곳, 그런 공간, 그런 세상, 그런 행성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나이를 먹는 대신 점점 젊어진다면 어떨까요? 과거는 모르지만 미래를 기억한다면요? 이 수면 강연을 통해 우리는 이 역설적인 세계를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애써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의식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당신을 포근히 감싸 안아 깊고 회복적인 잠으로 이끌게 두세요. 끝이 단지 시작일 뿐인 곳으로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생각, 우주선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잠시 우리가 익숙한 공간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시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과학자들은 이것을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살의 주요 동력은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 엔트로피는 시스템 내의 무질서나 혼돈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우리 우주와 같은 닫힌 시스템에서 무질서는 항상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테이블에서 떨어진 컵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혼돈이 증가합니다. 그 컵은 절대로 저절로 다시 합쳐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차는 주변 환경에 열을 빼앗기며 식지만 차가운 차가 스스로 뜨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질서에서 혼돈으로, 탄생에서 죽음으로. 하지만 이 법칙이 반대로 작동하는 곳을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곳 말입니다. 깨진 컵이 저절로 다시 합쳐져 테이블 위에 놓이고 식었던 차가 다시 뜨거워지는 세상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향하는 곳입니다. 역방향 시간의 화살을 가진 세계죠.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 자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고 실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현실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선이 감속을 시작합니다. 선창 밖은 우주의 암흑이지만 어딘가 다릅니다. 별들은 단순히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빛을 다시 자신 속으로 흡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더 밝고 뜨거워지며 눈부신 섬광 속에서 탄생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를 넘어섰다는 첫 징후입니다. 우리는 이제 크로노스 인버서스라 이름 붙일 행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궤도에서 바라본 모습은 황홀합니다. 구름은 하늘을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맑은 공기 속에서 응축되며 그 후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비를 뿌립니다. 강물은 바다가 아닌 바다로부터 흘러나와 수천 개의 물줄기로 갈라지며 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산들은 침식작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지와 돌멩이를 모아 하나의 장엄한 봉구리를 이루며 서서히 성장합니다. 착륙 준비를 마쳤고 함선 시스템은 대기가 호흡에 적합하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접근하는 그 느낌 자체가 묘합니다. 완벽한 미지의 세계와 뒤섞인 기시감, 데자비가 느껴집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인데도 왠지 모르게 기억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죠. 아직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나 이미 미래의 당신에게는 벌어진 일에 대한 기억, 바로 미래에 나가보내는 신호입니다. 해치문이 열립니다. 오존과 축축한 흙 냄새가 나지만
그것은 소멸이 아닌 창조의 냄새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이 행성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주변 세계는 미래에서 과거로 향하며 서서히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첫 발자국은 사실 이 행성에서의 당신의 마지막 발자국입니다. 막 도착했지만 당신의 여정은 이미 그 시작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발밑에 부드럽고 유연한 흙을 느껴보세요. 흙은 다져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내디딜 미래의 발걸음마다 더욱 느슨해지며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곳은 발을 딛기 전에 이미 흔적이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메아리가 울리는 곳이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세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도착 지점이 이 행성 주민들에게는 당신과의 작별 지점인 그곳의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이곳의 독특한 식생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앗에서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하고 울창한 나무들은 서서히 몸집을 줄입니다. 가지들은 줄기 속으로 움츠러들고 잎들은 꽃눈으로 되돌아가며 줄기 자체는 얇아져 마침내 작은 새싹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새싹마저도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오직 하나의 씨앗만을 남깁니다. 땅에 떨어진 낙엽을 봅니다. 이 낙엽은 썩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푸르름을 되찾고 수액을 머금더니 어느 순간 펄쩍 날아오르며 나무 가지에 다시 달라붙습니다. 이곳 식물들의 생애 주기는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죽음에서 탄생으로 향하는 역방향의 흐름입니다. 꽃들은 피지 않고 오히려 꽃잎을 오므려 봉고리가 되면서 세상으로부터 그 아름다움을 숨깁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땅에서 가지를 향해 날아 올라가면서 점점 크기가 줄어들고 꽃으로 변합니다. 이 광경은 아름다우면서도 묘한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장과 개화에서 생명의 상징을 보고 시드름에서 종말을 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시드름은 찬란한 색의 향연을 위한 준비일 뿐이며 성장은 사라짐을 향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그런 나무 한 그루에 다가갑니다. 나무 껍질은 만져보니 따뜻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수액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잎을 향해 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향해 아래로 흐르며 에너지를 땅에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베풉니다. 원래 나무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모아 순수한 산소를 배출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과정이 역전됩니다. 나무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그 이산화탄소는 다시 동물들이 흡수하게 됩니다. 이 생태계는 완벽하게 닫힌 순환 고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쇠퇴하는 거목의 그늘 아래 서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나무에게 이 과정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이라는 것을요. 작고 연약한 새싹이 되었을 때 그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 즉 진정한 젊음이 비로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종말 역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요? 이제 이 세계의 동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사슴을 닮은 우아한 동물 무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풀을 뜯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입에서 이미 잘게 씹었던 풀을 역류시켜 그 풀들이 완벽하게 온전한 풀잎으로 다시 모여 목초지에 자라나게 합니다. 이곳의 동물들은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뱉어냅니다. 소화 과정이 역순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몸 밖으로 배출할 때 에너지를 얻으며 단순한 물질에서 복잡한 유기물을 합성해냅니다.
이들의 생애 주기 역시 뒤바뀌어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을 담은 늙고 현명한 개체는 어느 날 땅에 누워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됩니다. 이 요소들은 다시 어미의 몸 안에서 모여들어 작고 힘찬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의 포식자들은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죽은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 먹잇감은 포식자의 입속에서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포식자는 그들을 힘과 건강으로 가득 찬 상태로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이곳에서의 포식자 먹잇감 관계는 파괴가 아닌 창조의 행위입니다. 즉, 이곳의 위험은 잡아먹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되는 것에 있습니다. 저기 한 마리의 새가 나는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 새는 가속이 아닌 감속을 위해 날갯짓을 하며 꼬리부터 앞으로 나아갑니다. 둥지를 짓는 대신 가지 하나하나를 해체합니다. 새끼 새들은 알에서 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 속으로 되돌아 들어갑니다. 그 후 알은 다시 온전한 상태가 되어 어미 새는 그것을 다시 자신의 몸 안으로 가져갑니다. 이 세 개의 소리 역시 특이합니다. 새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부리로 넣어 채웁니다. 그들의 지저김은 절정에서 시작하여 완전히 침묵할 때까지 점점 사그라듭니다. 포식자의 으르렁거림은 공격의 위협이 아니라 먹잇감 부활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동물 세계는 완전한 조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조화는 우리의 원칙과는 정반대의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존이란 자원을 쟁취하는 투쟁이 아니라 그것을 되돌려주는 과정입니다. 힘이란 생명을 빼앗는 능력이 아닌 생명을 되돌려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생명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명이 가장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생명의 법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크로노스 인버서스, 크로노스 인베르수스, 행성의 지적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의 건물들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서히 해체됩니다. 새롭게 빛나던 마천루는 점차 폐허로 변하고 그 잔해는 벽돌 하나하나로 흩어져 마침내 깨끗한 공터만 남습니다. 이 세상 주민들에게 폐허는 몰락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위대함을 예고하는 징조죠. 그들은 낡은 잔해를 바라보며 다가올 찬란한 궁전을 봅니다. 그들의 건축술은 예견된 붕괴의 건축기입니다. 이 세계의 주민들, 즉 크로노 항해자 크로노노츠라 부르는 이들은 땅에서 태어납니다. 삶의 끝에 이른 현명하고 늙은 존재는 무덤에 누워 그의 육신이 서서히 모여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에게 출생은 가장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하니까요. 반면 죽음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역방향의 삶을 살며 서서히 잃게 될 지식과 경험을 모두 얻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채 노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루가 다르게 젊어지고 멍청해지며 알던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들의 교육은 배운 것을 되돌리는 과정, 즉 탈학습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복잡한 정리딩리를 잊어버리고 단순한 진리를 배웁니다. 그들의 목표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아기 때의 죽음에 이르러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무지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들의 언어 또한 거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장의 끝부터 시작하며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면 문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릿속으로 역순 재생해야 합니다. 가령 될 거예요, 잘 너는 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당신이 이 도시의 거리를 걷는다면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며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도달할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역행자들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미래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그들의 사전에는 깜짝 놀랄 일이나 뜻밖의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이미 기억 속에 있는 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슨 대화를 나누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상실의 연속일 뿐입니다. 언제 사랑을 만날지는 물론 언제 그 사랑이 식어버릴지, 그리고 언제 처음 만나 결국 낯선 사람이 될지까지 그 모든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의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관계는 이별의 쓰라림으로 시작됩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영원히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젊어짐에 따라 그들의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가까워집니다. 성숙한 시기, 뜨거운 열정, 풋풋한 사랑에 빠지는 기간을 함께 겪어내고 마침내 가장 설레는 첫 데이트에 도달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길거리에서 완전히 모르는 두 사람처럼 마주쳐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의 사랑은 고통스러운 결말에서 행복한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이며 동시에 그들의 인연이 끝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와 형벌은 어떨까요? 이곳의 사법 시스템은 예방적으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지를 행동 때문에 수감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이미 형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논리적입니다. 처벌이 잘못보다 앞서야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시스템은 범죄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보장하는 꼴이 됩니다. 그들의 삶 전체는 숙명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벌어졌고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의미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상에서 거꾸로 작동하는 인과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그들은 이미 결말을 본 연극의 배우들처럼 자신의 배역을 시작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세상, 그 속에 경제와 기술을 들여다봅니다. 이곳에서 생산이란 곧 분해의 과정입니다. 공장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대신 이미 사용되고 고장난 물건들을 소비자들에게서 넘겨받아 원재료의 상태로 환원시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의 작업자는 자동차를 조립하는 대신 부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분해하여 최종적으로 금속과 플라스틱, 고무 더미로 만듭니다. 이 세계에서 부의 척도는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워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텅 빈 집에서 삽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을 역구매하여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흐름 또한 정반대입니다. 무언가를 구매할 때 당신은 상품을 건네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집니다. 따라서 모두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써서 지갑을 채우는 것입니다. 직장이란 돈을 지불하고 무질서 엔트로피 증가를 초래하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러 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은 불을 끄는 대신 오히려 지핍니다. 그는 불에 타버린 집에 도착해 특수 장비를 사용해 재를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불꽃을 발화 지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들에게 소방관은 세상을 되돌리는
영웅이자 창조자입니다. 기술은 어떨까요? 컴퓨터는 계산을 하는 대신 반계산을 합니다. 당신이 결과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은 그에 맞는 초기 데이터와 문제를 역으로 찾아줍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얻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보를 지우고 잊기 위한 통로입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정보는 사용자의 기억 속에서뿐만 아니라 서버에서도 지워집니다. 그들의 진보는 곧 퇴보입니다. 최신 기술일수록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띱니다. 그들의 문명은 복잡한 우주선과 인공지능에서 증기기관으로 그리고 결국 석기시대의 도구로 향합니다. 그들의 황금기는 먼 미래, 즉 우리에게는 원시적인 과거입니다. 이곳은 혁신이 단순화이며 발전이 근원으로의 회귀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묘한 현상 속에는 그들만의 독특하고도 완벽한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크로노스 인버서스, 크로노스 인베르수스의 예술과 문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매혹적인 주제입니다. 화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깨끗한 캔버스에 붓을 들어 물감을 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완성된 걸작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붓질 한 번 한 번마다 캔버스가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물감을 지워내는 것입니다. 창조 행위는 곧 소멸 행위인 셈이죠. 가장 위대한 화가는 가장 깨끗한 캔버스를 남기는 자로 평가됩니다. 조각가는 이미 완성된 조각상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조각 하나하나를 덧붙여 대리석 덩어리가 형체 없는 돌덩이가 될 때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형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기는 것입니다. 음악가들은 자신의 교향곡을 거꾸로 연주합니다. 콘서트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터져나오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가장 마지막 곡, 즉 피날레를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시끄럽고 승리감에 찬 화음에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화음으로 향합니다. 음악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음표 속에 잠잠해질 때까지요. 이후 공연장에는 정적이 감돌고 관객들은 흩어집니다. 작가들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웁니다. 그들은 이미 출판된 책을 가져와 페이지마다 단어 하나하나를 지워냅니다. 결국 깨끗한 백지더미만 남을 때까지 말이죠. 그들에게 위대한 소설이란 미래의 단 한 글자도 남지 않을 책을 의미합니다.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과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자신들이 이미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을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미래를 연구합니다. 그들의 기록 보관소는 아직 쓰이지 않은 문서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전쟁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들에게는 모호하고 미지의 영역인 과거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화는 그들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합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근원으로의 회귀를 추구합니다.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망각을 지향합니다. 이곳의 문화는 음악보다 침묵을, 형태보다 공허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탄생과 죽음 혹은 크로노노츠 시간 유영자들과 부르는 도레타우라이와 작별 주오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에게 있어 작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약 100세, 즉 청춘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을 느낍니다. 그는 묘지라기보다는 탄생지 단성디에 가까운 특별한 장소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땅속에 눕습니다. 그의 몸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축되고 축소되며 하나의 세포로 뭉쳐져 신비롭게도 그의 미래 어머니의 몸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의식과 축제로 가득합니다. 친척들은 모여 죽어가는 이에 곧 다가올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그의 미래를 회상합니다. 이곳에서 죽음은 비극이 아닌 승리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침내 육체의 짐을 벗고 순수한 잠재력의 상태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반면 도래, 즉 탄생은 슬픈 사건입니다. 이는 아주 깊은 노년에 일어납니다. 사람은 이미 주름지고 흰 머리를 가진 채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모든 기억을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는 앞으로 잊어야 할 모든 기쁨과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첫말은 옹알이가 아니라 현명한 격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가족들은 갓 태어난 노인을 조용한 슬픔 속에서 맞이합니다. 그들은 그가 인생의 계단을 내려가는 길고 힘든 여정을 겪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탄생할 때 그들을 잃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책과 음악을 잊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점점 약해져 마침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작별을 준비하며 걱정은 없지만 무지한 유아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개념의 이러한 역전 니추아는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를 만듭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대합니다. 그리고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이 뒤바뀐 세계에서 정보와 지식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시간 여행자, 크로노넛, 크로노나우티들은 미래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발견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명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그들의 미래에 발명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과학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을 목록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과학자는 연구자라기보다는 기록 보관소의 사료 담당자에 가깝습니다. 그는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실험을 수행합니다. 크로노스 인버서스, 크로노스 인베르수스에 있는 도서관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의 책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워집니다. 새 책은 누가 언제 썼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이미 완성된 상태로 책장에 나타납니다. 사서의 임무는 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맞춰 그것들이 지워지도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축복이 아니라 짐입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잊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교육 시스템은 퇴행 디그라데이션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천재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박식한 전문가로 졸업합니다. 전문대학에서는 좁은 전문성을 잊고 폭넓은 지식을 얻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마저도 잃고 기본을 배웁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그들은 비로소 행복한 무지우츠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들의 지적 발전은 전지 큐안츠에서 순수함으로 향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뉴스는 미래가 아닌 과거를 보도합니다. TV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발생한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에게 과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결과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마치 누가 살인자인지는 알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은 모르는 형사와 같습니다. 이는 기묘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예측 가능성의 세계에 살지만 정작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은 알지만 왜는 모릅니다. 그들의 지혜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으나 그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숙명론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크로노너트, 사회의 법과 윤리에 대해 고찰해 봅시다. 앞서 말했듯이 이 사회에서는 처벌이 범죄보다 선행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덕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자신이 미래에 나쁜 행동을 할 것을 알고 이미 그에 대한 처벌을 마쳤다면 그 행동을 피할 동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과율의 고리를 완성하기 위해 그 행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죄나 책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필연성, 비란식만이 있을 뿐이죠. 사람은 자신의 미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기억 속에 이미 쓰여진 시나리오를 따를 뿐입니다. 그들의 윤리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실행의 미학에 기반을 둡니다. 선한 사람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영웅의 운명이든 악당의 운명이든 자신의 정해진 숙명을 가장 정확하고 우아하게 수행하는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이곳의 판사들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고를 취소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형을 마친 수감자가 출소한 뒤 실제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두하면 판사는 이미 처벌을 마쳤다는 이유로 그에게 면죄 선고를 내립니다.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몇 년 전에 사람들을 체포하여 이를 예방합니다. 하지만 이 체포는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미래를 확정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은 어떨까요? 이곳에서의 자선 활동은 역설적으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가 미래에 당신으로부터 받았을 돈이나 음식을 도로 가져옵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그에게 미래의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이며 결국 당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사회 시스템은 모든 단계가 미리 알려진 예정론의 복잡한 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자발성, 자비 또는 속죄와 같은 개념은 이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모두를 끝에서 시작으로 이끄는 시간의 흐름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평범한 크로노나우트의 하루는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침은 충분한 휴식으로 활력이 가득 찬 상태로 시작됩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음식물을 토해내고 그 음식은 접시 위에 깔끔하게 담깁니다. 이 과정이 그에게 하루를 버틸 에너지를 선사하죠. 그리고 출근합니다. 8시간 동안 그는 파괴적인 활동에 몰두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지었던 건물을 해체하거나 부수는 일이죠. 심지어 그는 이런 일을 하고 고용주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집은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어질러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청소란 쓰레기를 흩뿌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대화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미 기억하고 있는 내일의 사건들을 논의합니다. 아직 하지 않은 농담에 웃고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죠. 그리고는 헤어집니다. 다음 날 처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크로노나우트는 책을 읽는 대신 읽었던 기억을 지웁니다. 몇 페이지의 내용을 기억에서 삭제하는 것이죠. 침대에 눕자 그의 몸은 서서히 피로를 축적합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의 꿈은 과거의 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생생한 기억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 즉 내일, 모레, 그리고 1년 후의 일까지 봅니다. 그에게 잠은 현실로부터의 휴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행 연습인 셈입니다. 이러한 일상 전체가
우리에게는 부조리하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성에서 아름다움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서 평안을, 그리고 정해진 길을 따르는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의 삶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미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거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 과거야말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미스터리이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 인버서스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우리에게 미래는 가능성의 영역이고 과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미래란 이미 일어났고 기억 속에 확고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마치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불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듯이 자신의 미래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나우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내가 다리가 부러지는 걸 기억해. 이 기억은 우리에게 학창시절 졸업식이 사실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정사실입니다. 현재는 미래에 대한 기억이 현실이 되는 찰나의 지점입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이 실현되는 순간이죠. 그들은 현재를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긴장감도 흥미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일이 예정된 대로 흘러가는 과정을 관찰할 뿐입니다. 반면에 과거는 그들에게 미지의 영역 테라 인촉니타입니다. 그들은 현재 이전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변에서 목격하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울 뿐입니다. 예를 들어 폐허를 보면 그들은 미래에 이곳에 웅장한 성이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하지만 누가, 왜 성을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추측과 신화, 전설의 영역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사실의 연대기가 아니라 일종의 탐정, 수사, 모음집인 셈입니다. 이러한 시간관념의 역전은 그들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이미 자신들을 위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과거의 수수께끼를 해명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들은 진보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이 퇴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철학적 과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미래에 기억하는 모습대로 세상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행성의 언어와 소통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문장을 거꾸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들의 대화에는 놀라움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두 크로노노트가 대화를 시작할 때 그들은 이미 오고 갈 모든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화란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의례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친구를 만났을 때 안녕, 잘 지냈어? 대신 대화가 잘 가, 즐거운 대화였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눈 모든 주제를 순서대로 잊어버리고 결국 친구가 이미 대답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도달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는 침묵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음파는 말하는 사람에게서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주변 공간에서 입으로 수렴합니다. 크로노노트가 말을 할 때 그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문자 생활도 마찬가지로 역순입니다. 이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쓰는데 글자가 이미 종이에 나타나 있고 펜이 마치 그것을 지워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지를 쓰는 과정은 채워진 종이를 백지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읽기는 깨끗한 종이 위에
글자들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는 저작권이나 저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책은 작가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저작물은 공공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거짓말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대화 상대가 당신만큼 미래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속임수도 즉시 발각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대화는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직설적입니다. 하지만 이 정직함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칭찬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 자리가 없습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피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정확하지만 차가운 도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세계의 근본에는 역엔트로피, 리버스 엔트로피가 존재합니다. 우리 우주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가 증가하지만 크로노스 인버서스, 크로노스 인버수스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질서를 향해 나아가죠. 방에 흩어져 있던 물건들이 저절로 정리되어 선반 위에 가지런히 쌓이고 섞여 있던 액체들은 다시 분리됩니다. 열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 곳에 집중되죠. 만약 상온에 물이 담긴 컵을 놓아두면 물의 절반은 점차 뜨거워지고 나머지 절반은 얼음으로 변할 겁니다. 여기서 열역학 제2법칙은 완전히 반대부호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그럼 다른 법칙들은 어떨까요? 중력 자체는 아마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세계의 별은 중력으로 수축하며 불타오르는 대신 오히려 물질을 뿜어내며 팽창합니다. 결국 차가운 가스 구름으로 변해버리죠. 행성 역시 먼지와 가스로부터 뭉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지로 흩어져 버립니다. 전자기학도 역전되어야 합니다. 빛은 광원에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광원에 의해 흡수됩니다. 전구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방 안의 빛을 빨아들여 어두워지는 식이죠. 라디오 전파는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신호를 수신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우주 전체도 빅뱅 이후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대수축 빅크런치를 향해 수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원자, 모든 입자는 우리와 정반대의 궤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곳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울 세계, 즉 반대편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앞으로만 흐르는 시간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자신의 본성과 근본적인 모순을 끊임없이 느끼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크로노넛들의 꿈과 잠재의식의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봅시다. 깨어있을 때의 삶이 이미 정해진 미래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라면 그들이 잠든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그들의 꿈이 어쩌면 내일을 위한 예행 연습일 뿐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이야말로 그들의 의식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감옥에서 숨 쉴 틈을 찾아내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꿈에서 미래가 아닌 과거를 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일을 말이죠. 그들에게 꿈은 자신들의 기원을 가리고 있는 미지의 장막 너머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들은 꿈속에서 자신들의 도시가 건설되고 책이 저술되고 조상들이 위대한 발견을 이루는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이 꿈들은 마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꿈처럼 희미하고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꿈들을 해독하고 분석하며 자신들의 근원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정신분석가들은 윤영이의 트라우마,
어차피 윤영이는 그들 앞에 놓여 있으므로를 파헤치는 대신 과거에 대한 꿈을 해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환자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죠. 그들에게 악몽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지의 과거에 대한 공포입니다. 가장 끔찍한 악몽은 그들의 세계가 창조된 순간, 즉 자신들의 시간이 왜 거꾸로 흐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초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야말로 그들이 구축해놓은 안락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을 산산조각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잠재의식은 그들에게 금지된 지식을 담는 저장소가 됩니다. 자유의지, 선택의 가능성, 그리고 시간이 앞으로 흐르는 세계에 대한 기억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들 중 몇몇은 잠에서 깨어난 순간 그 자유의 외침, 미지의 미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느낄 겁니다. 하지만 곧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한 기억이 다시금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은 익숙하고 예정된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꿈은 그들의 시간, 운명에 대한 작고 은밀한 반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에서 전쟁과 갈등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크로노스 인버서스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정말 기묘한 현상입니다. 전쟁은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죠. 평화 상태에 있던 두 나라는 갑자기 자신들이 미래에 서로 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미래의 전쟁을 종결시키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이 조약 이후에 비로소 역행 과정이 시작됩니다. 파괴된 도시는 잔해 속에서 스스로 천천히 복구됩니다. 병사들은 전장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부상자들은 상처가 치유되며 총알은 그들의 몸에서 빠져나와 총구로 되돌아갑니다. 전투는 혼란과 폭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역순으로 진행되는 질서정연한 과정입니다. 장군들은 이전 공격을 무효화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병사들은 점령했던 진지에서 철수합니다. 전쟁은 첫 번째 총성이 울리는 순간 끝납니다. 이후 양측 군대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원래 위치로 복귀하고 그제야 이 나라들 사이에는 미래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적대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곳의 전쟁 동기 역시 다릅니다. 이들은 자원이나 이념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싸웠다는 기억 때문에 싸웁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시간 앞에서 그들이 져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선전 활동은 적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갈등의 불가피함을 상기시킬 뿐입니다. 여기서 애국심이란 미래의 전장에서 부활하기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곳의 무기들은 파괴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공장에서는 탱크가 아니라 고철 더미를 생산하며 이 고철 더미들이 전장에서 역으로 조립되어 전투 차량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을 승자도 패자도 없는 비극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의식으로 바꿉니다. 그저 미리 짜인 드라마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크로노너츠들의 종교와 정신세계를 살펴봅시다. 미래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과거가 미스터리인 상황에서 이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요? 그들의 신은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파괴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조차 희미한 먼 과거에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 혹은 존재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들의 임무는 우주를 서서히 계획적으로 해체하여 태초의 무우의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오히려 과거를 기억해내려는 자들입니다. 명상과 의식을 통해 시간의 장막 너머를 들여다보고 창조의 순간을 목격하려는 신비주의적 역사가인 셈이죠. 그들의 성서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책입니다. 이들은 미래의 깨끗한 페이지들에 자신들의 기원에 대한 계시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미래를 위한 간청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들은 신들이 과거에 이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 이 세상이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있음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 또한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천국은 사후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의 완전한 무우의 상태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 절대자와 하나 되는 것이죠. 반면 지옥은 바로 이 삶 그 자체입니다. 미래를 안다는 부담감, 그리고 끝없는 상실과 망각의 순환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궁극적인 정신적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노인에서 순수한 아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정을 훌륭하게 완주한 뒤 소멸, 즉 무우로의 탄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전적인 숙명론과 수용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최고의 미덕은 운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운명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세상에서의 의학과 건강에 대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세계에서 질병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되감기됩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이 나아지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결국 환자가 감염되거나 상처를 입었던 바로 그 시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사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진단과 치료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건강한 환자를 보고 그가 미래에 어떤 병에서 나을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 발현을 유도할 수 있는 예방적 약물 복용을 처방합니다. 외과 의사들은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되돌립니다. 환자는 이미 아물어버린 흉터를 가지고 병원에 옵니다. 외과 의사가 절개를 하면 환자의 몸에 있던 상처가 저절로 아물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박혀있던 총알이나 파편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우리가 아는 노화 과정은 여기서는 회춘 과정입니다. 하지만 회춘 역시 그 나름의 질병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노인성 치매는 이 세상에서는 유아기 천재성이라고 불립니다. 사람은 모든 지식을 가진 차에 태어나지만 젊어질수록 그의 뇌는 퇴화하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은 상실됩니다. 정신질환 역시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울증은 과거에 대한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모두가 알다시피 상실로 가득한 미래에 대한 이유 없는 기쁨입니다. 불안장애는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극심한 공포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의료 시스템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서 있는 종결, 즉 시작을 목표로 합니다. 의학의 목적은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최대한 순조롭게 회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품위 있게 자신의 윤영이를 맞이하고 무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순행하는 시간의 세계에서 온 우리를 시간여행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에게 우리는 곧 이상, 현상, 아노말리, 이자 역설, 패러독스,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거꾸로 된 의미 없는 소음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앞을 보고 나아가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극도로 무모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세계에 우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질서정연한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불확실성의 요소이며 이는 그들에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또 다른 시간과 또 다른 과거가 존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곧 그들 자신의 기원을 풀어낼 열쇠인 셈이죠. 그들은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분석하며 우리 세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화를 깨뜨리고 예측 가능성의 혼돈을 초래합니다. 그들의 세계와 우리의 상호작용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고 심각한 시간적 역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과거에 대해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그들의 문명을 파괴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까요? 그렇기에 그들은 우리를 극도의 신중함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특별한 격리구역을 마련합니다. 그들은 두 개의 시간 흐름 속에서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 특별한 통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와 소통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온 메신저이자 위험한 외계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동시에 그들의 안정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그들 앞에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들의 경로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문입니다. 가족과 혈족 관계에 대한 특이한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아이가 가문을 잇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시작합니다. 아이는 노인으로 태어나고 자신보다 젊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더 젊어지고 강해지는 반면 부모는 더 어려집니다. 아이가 부모와 동갑이 되는 순간이 오고 결국 나이는 어릴지라도 발달 단계에서는 부모보다 앞서게 됩니다. 가족 관계는 끊임없는 역할의 교체인 셈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자신의 늙은 아이를 보살피죠. 그러다 성숙해지고 동시에 젊어진 아이가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부모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세대는 서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나아갑니다. 조부모는 조상이 아니라 후손인 셈입니다. 당신은 부모보다 먼저 태어나고 당신의 자녀는 당신보다 훨씬 먼저 태어납니다. 이들의 가계도는 위로 뻗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자랍니다. 이곳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역시 보통과는 다릅니다. 그 사랑은 갓 태어난 노인에 대한 현명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하여 다시 아이가 되어버린 부모에 대한 다정하고도 조금은 슬픈 보살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곳에서 이혼은 곧 통합입니다. 두 가족이 미래에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깨닫고 합치는 것이죠. 반면 결혼식은 성대한 이별의 의식인데 부부가 미래에는 서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확정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체계가 우리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시스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동일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무는 이 가족의 역사를 결말에서 시작으로 거꾸로 되짚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오락과 여가 생활은 어떨까요? 놀랄 일이 전혀 없는 존재들은 과연 어떻게 휴식을 취할까요? 그들의 영화관은 영화를 거꾸로 상영합니다. 관객들은 모든 결말을 이미 알고 이야기가 시작하는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들에게 흥미진진함은 어떻게 끝날지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장르는 탐정물입니다. 시작할 때 범인이 밝혀지고 끝에 가서야 비로소 동기가 드러나는 시기죠.
연극 또한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연은 배우들의 커튼콜과 박수갈채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막을 연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앞 막을 이런 식으로 맨 처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우들은 배역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극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스포츠는 반판 성과 경쟁입니다. 경기장의 주자들은 결승선에서 출발하여 출발선으로 달려갑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이 승자로 간주됩니다. 수영 선수들은 가장 빠르게 거리를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느리게 헤엄칩니다. 가장 느린 시간이 곧 신기록입니다. 체스 게임은 체크메이트로 시작하며 플레이어들은 차례로 말을 원래 위치로 되돌립니다. 자신의 모든 말을 가장 먼저 되돌려 놓는 사람이 패배합니다. 이 모든 오락은 이미 알려진 미래를 역행하여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아드레날린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간에 메커니즘을 관주하며 미적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들의 여가는 숙명론에 대한 명상이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아름다움과 평온을 발견합니다. 크로노스 인버서스, 크로노스 인베르수스의 교육 제도를 상상해 봅시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목표는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워 없애는 것입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현명한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첫 몇 년은 가정에서의 탈학습, 역교육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는 아이가 가장 복잡한 철학적 개념들을 잊어버리도록 돕습니다. 그 후 그들은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학생들보다 어리고 덜 똑똑한 교수들은 지식을 지워버리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잊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을 치릅니다. 백지를 제출한 학생이야말로 최고의 수재로 인정받습니다. 대학교를 마친 후에는 폭넓은 교양을 벌이는 컬리지로, 다음에는 읽고 쓰고 세 많은 기본을 망각하는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복의 무지 상태에 도달하는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여기서 교사는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 지식을 흡수하는 자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망각의 과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과서는 사라지는 잉크로 쓰여 있습니다.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그 위의 글자는 지워집니다. 도서관은 책을 대출해 주는 곳이 아니라 책을 되돌려 받아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 없애는 곳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터무니없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삶이 지식에서 무지로 향하는 움직임이라면 교육 역시 이 과정을 돕는 것이 당연하며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이상은 계몽된 지성이 아니라 무우로 돌아갈 준비가 된 깨끗한 백지인 것입니다. 진보라는 개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진보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즉 기술 발전과 지식의 축적,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죠. 하지만 크로노스 인베르수스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들에게 진보란 곧 퇴보인 셈이죠. 이 문명은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역행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존재했던 비행 자동차, 인공지능, 그리고 항성간 여행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재는 우리가 아는 자동차와 컴퓨터의 수준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미래인 그들의 과거는 증기기관의 시대, 나아가서는 돌도끼의 시대로 흘러갑니다. 이 행성의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해체, 디컨스트럭션 하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기계를 분해하여 어떻게 하면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죠. 이들의 목표는 복잡성이 아닌 오로지 단순화입니다. 이러한 역방향 진보는 문명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건축은 마천루에서 오두막으로 향하며 의학은 유전공학 대신 약초 치료로 되돌아가고 예술은 복잡한 교양국에서 단순한 흥얼거림으로 수렴됩니다. 그들의 황금기는 앞이 아닌 자신들이 기억하는 먼 미래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 즉 앞에 놓인 것은 원시적인 상태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상황을 비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이것은 자연과의 조화와 융합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그들은 복잡성이 문제와 고통을 낳고 단순함이야말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이 문명은 우주를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주 속에 완전히 녹아들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움직임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간 역행자들은 공간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역행하는 시간이 공간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지각 능력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공간이 전진하고 새로운 영역을 정복하는 무대라면 그들에게는 벗어나야 할 무언가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여행이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의 이동이 아닌 반대로 B에서 A로의 역행입니다. 그들은 여정을 목적지에서 시작하여 출발지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들의 세계 지도는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앞으로 도달하게 될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대신 그곳을 떠난 후 지도상에서 지워버림으로써 그 땅을 봉인합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공간 자체도 정적인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우주가 수축하는 중이라면 물체와 물체 사이의 공간은 끊임없이 축소되고 있을 것입니다. 은하들은 서로 흩어지는 대신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하늘의 별들은 희미해지는 대신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모든 거리가 감소하는 것이죠. 이는 주변 세계가 자신을 조여오는 듯한 강렬한 폐쇄 공포, 즉 클라우스트로포비아를 불러일으킬 법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마 익숙한 일상일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근원, 바로 그 특이점으로 되돌아가려는 범우주적 회귀 법칙의 또 다른 현상일 뿐입니다. 그들의 우주 비행사들은 다른 행성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귀환합니다. 우주선은 발사장에서 이륙하는 대신 타 행성의 궤도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의 모행성에 착륙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우주란 최종 개척지가 아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염원은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닌 수축하는 우주의 중심, 즉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역설적인 주제인 인과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세계에서는 원인이 언제나 결과보다 먼저 발생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원인, 불이 켜지는 결과 시기죠. 하지만 크로노스 인버서스, 크로노스 인베르수스에서는 모든 것이 정반대입니다. 결과가 원인보다 앞섭니다. 불이 꺼지고 결과, 그 후에야 누군가 스위치를 누르는 원인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깨진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결과, 이후에 고양이가 탁자 위로 뛰어올라 화병을 넘어뜨리는 원인 상황인 거죠. 이를 역인과성, 리버스 커잘리티이라고 부릅니다. 저런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이 스스로를 교정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를 먼저 보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역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이는 책임과 자유의지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이 불타버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혹은 곧 자신이 또는 누군가가 반드시 집에 불을 질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과율의 법칙이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행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모든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 결과를 위해 발생합니다. 만약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그것은 미래에 여러분이 땅바닥에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물리학자들은 원인에서 결과가 어떻게 파생되는지 설명하는 법칙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로부터 원인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을 연구합니다. 그들의 모든 과학, 철학, 그리고 일상생활은 이 근본적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인의 세계가 아닌 목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미래의 그 자체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 전체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는 완벽한 목적론 텔리올로지의 세계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세상에서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기쁨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웃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농담을 하는 시기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안도감을 느낍니다. 감정이 그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보다 항상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픔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미리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마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과 평온을 느끼죠. 사랑 역시 앞서 말했듯이 이별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첫 만남의 행복으로 끝이 납니다. 공포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의 원인을 불안하게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고통, 즉 결과를 느끼고 그제야 자신에게 돌이 떨어지는 것, 즉 원인을 보게 되는 시기죠. 여러분의 두려움은 돌 자체가 아니라 그 돌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전은 분명 아주 기묘한 내면 상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정은 늘 현실보다 앞서갑니다. 감정 자체가 자신의 삶에 대한 스포일러인 셈이죠. 우리는 영원한 데자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 여행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을 경험하는 재미를 망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감정적 예측 가능성을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예상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운명의 전환에 대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들의 감정 세계는 놀라움이 없는 세상이지만 아마도 깊은 트라우마 또한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시간 여행자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존재할까요? 우리 관점에서 볼 때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다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그 궤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의 소나기에 놓인 꼭두각시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오른쪽으로 돌 것이라고 기억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왼쪽으로 돌 수 없습니다. 어떤 알려지지 않은 힘 또는 그저 그 세계의 논리가 당신이 기억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결정론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선택으로부터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통스럽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실수를 저지를까봐 두려워하거나 잘못된 결정에 대해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길은 명확하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평화와 조화를 찾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란 자신의 운명에 최대한 정확하고 충실하게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마치 자신의 연극에서 완벽한 배우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미지의 미래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우리야말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 의심, 불안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저 살아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 질문이며 그 해답은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세계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으니 이제 이 세계가 낳는 역설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할아버지 역설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죽인다면 당신은 태어날 수 없고 결국 과거로 돌아가 그를 죽이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역방향 시간의 세계에서도 이 역설은 역전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를 손자 역설이라고 부릅시다. 당신에게 미래의 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손자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손자에 대한 당신의 기억과 정면으로 모순되기 때문이죠. 물리적으로 당신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세계에서는 이 역설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현실의 구조 자체가 이미 발생한 미래와 모순되는 결정을 당신이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 역설은 어떨까요? 미래의 과학자가 연구기관을 발명하고 그 설계도를 기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보가 과거, 즉 우리의 미래로 흘러갑니다. 다른 과학자가 이 설계도를 발견해 기관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것을 처음 발명한 걸까요? 이 정보는 최초의 원천, 즉 창조자 없이 갑자기 허공에서 나타난 셈이 됩니다. 이 역설이 바로 그들의 기술적 퇴보의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지식은 저작자가 없는 미래에서 온 정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고 단지 미래에 누군가 만들어 놓았을 뿐인 것을 반복해서 재현할 뿐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이러한 논리적 순환 고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그저 이 순환을 무시하는 법을 배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묘하고 뒤바뀐 현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사색적인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크로노스 인버서스여, 이제 작별을 구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함선이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도착했던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 흘렀고 이 세계에게는 단 한순간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장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떠나지만 이곳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흔적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고 우리가 나타나는 순간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이 세계를 향해 고별의 시선을 보냅니다. 나무잎을 스스로 빨아들이는 나무들, 산으로 거슬러 오르는 강물, 자신이 기억할 미래의 웅장함을 품은 폐허, 등을 돌린 채 과거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이 세계는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사고 실험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기억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시간의 화살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날아간다고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우주 어딘가에 혹은 또 다른 평행 우주에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면요. 죽음이 곧 시작이고 지식이 저주가 되는 세계. 선택의 자유는 없지만 완벽한 평온만이 존재하는 세계. 이러한 가상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켜 줍니다.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취약하고 독특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무언가를 창조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도록 만듭니다. 드디어 우리 함선이 표면에서 이륙합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행성은 멀어지면서 작아지고 이윽고 빛의 점으로 변하더니 스스로 수축하며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시간이 순방향으로 흐르는 익숙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능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다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실수를 저지르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크로노스 인버서스, 크로노스 인베수스에서 얻은 경험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을 보며 그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폐허를 보면서도 단순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잠재력을 봅니다. 음악을 들을 때면 그것이 태어났고 또 돌아갈 침묵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상의 단순한 조각들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기억 속에 살아 현재를 형성하고 우리의 현재, 즉 오늘의 선택들이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시간 여행자처럼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능동적인 창조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 대한 성찰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성찰이야말로 우리가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희 우주선은 출발점으로 귀환했습니다. 시간이 역행하는 행성으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뒤바뀐 세상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죽음이 곧 탄생이고 지식은 짐이며 미래는 바꿀 수 없는 기억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숙명론 속에서 살아가는 문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움도 선택의 자유도 없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조화가 존재했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작별로 시작하는 사랑, 공허함을 지향하는 예술, 단순함으로 회귀하는 진보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발견은 우리 자신의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할 권리, 우리의 길을 선택할 능력, 놀라고 실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강연은 우주를 여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식 깊은 곳, 즉 우리의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탐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방으로, 침대로 돌아갈 때 익숙한 시간의 흐름이 여러분을 자장가처럼 달래주는 것을 느껴보세요.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평온과 고요함의 순간입니다. 이 낯선 세계의 이미지들이 사라지고 깊은 이왕함만이 남도록 허용하세요.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여정이 잠들기 전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강연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제 잠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눈을 뜨신 후에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지금은 그저 편안히 휴식하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달콤한 꿈 꾸세요.